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의 실패 후 재혼해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28에 결혼해서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옥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진저리가 처지네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결혼도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제 거 다 재고 선택했던 결혼이었는데 막상 결혼해 살아보니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식도 올렸고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이라 물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 살다 보면 적응도 되고 서로 맞춰가면 살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버티고 버틴 인연이었네요.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뒤에야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은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단지 내 자식이 이혼녀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엄청 시달림을 당했거든요. 이혼을 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다시는 결혼 따위는 안 하고 싶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 두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다행히 두 번째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저도 부모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일도 없었겠죠. 선연이든 악연이든 그놈의 인연이라는 게 하여간 즐긴 게 아니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똥덩어리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니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생활을 했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병원을 동네 마트 드나들듯 살았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발진과 복통, 거기다 감기는 수시로 달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찬바람만 불어도 제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병약하던 제가 조금씩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매번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려 골골했었는데 그해 처음으로 무사히 환절기를 지내게 된 거죠. 그 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좀처럼 감기에 걸리는 일도 없었고 이유 없이 생기던 복통과 피부 질환도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언제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제 건강을 주시하셨죠. 몸이 건강해지니 학교 생활도 즐겁고 모처럼 친구도 사귀면서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특히 피부 질환으로 노인들 피부처럼 쭈글쭈글했던 얼굴이 제 또래 아이들처럼 맑고 깨끗하게 변하자 감춰졌던 인물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초등학생 때만 해도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고 괴물 같다며 놀리곤 했었는데 말끔해진 제 얼굴에 더는 놀리는 아이들이 없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저랑 사귀고 싶다고 대시를 해오는 남자 아이들도 있었어요. 마치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저 자신도 예전의 내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에 익숙해졌어요. 외모에 자신이 생기니 생활에서도 자신감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 교우 관계도 좋아졌죠. 대학 생활, 그리고 이어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성격 좋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 첫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광고 대행업체였는데 신생회사인데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동정업계의 일을 하청받아서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광고 쪽에서 꽤 규모가 있는 회사로 가끔 저희 회사에 일감을 넘기곤 했었죠. 일종의 갑과 을의 관계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쪽에서는 남편의 회사에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곤 했죠. 문제는 남편의 회사의 갑질이
여간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남편네 회사랑 일을 해본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도망치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마땅한 담당자가 나서지 않았고 결국 입사 2년 차인 제가 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대표님, 저 이제 겨우 입사 2년 차예요.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맡아서 해요? 적어도 대리급은 붙여주셔야 그쪽에서도 납득할 거 아니에요. 나도 알지. 그걸 왜 모르겠어? 그런데 다들 못하겠다잖아. 윤 대리는 급성 맹장이라 병원에 들어가 있고 성 대리는 지난달에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지. 박 과장은 에휴, 지난번에 그쪽 일 맡았다가 화병 나서 회사 관두겠다는 걸 억지로 뜯어말렸다고. 그러니 성격 좋은 윤아 씨가 좀 맡아줘. 직급이 낮아서 걱정이라면 담당자는 윤 대리로 올리고 윤아 씨는 실무자로 올려줄게. 그럼 되지? 이 일 끝나면 내가 휴가랑 포상금도 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어차피 평소에도 대리급 일들은 제가 도맡아 했던 터라 일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접대였죠. 그쪽 담당자가 엄청 술고래라서 접대비도 접대비지만 우리 측 담당자가 벼텨내지 못하는 처지였거든요. 게다가 저는 맥주 500cc로 고사를 지내는 주량이라서 더더욱 걱정이었죠. 아,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쪽 담당자가 젊은 대리로 바뀌었다는 거였죠. 원래 담당을 맡고 있던 차장이 중간에서 커미션도 떼어먹고 과한 접대로 인해 거래처에 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새로 바뀐 담당자는 30대 초반의 대리였어요. 바로 제 첫 남편이었죠.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일처리도 깔끔해서 함께 일하는 동안 트러블 한 번 없이 진행됐어요. 제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원인데도 깍듯하게 대해주고 수정사항도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주문하곤 했죠. 이전 담당자는 시안도 나오기 전부터 감나라 배나라 참견했던 거에 비하면 완전 신사였어요. 그게 저한테만 국한된 친절이었다는 건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요. 제가 야근을 할 때면 남편은 굳이 저희 회사까지 야식을 사들고 찾아왔어요. 업무 진행 보고만 받아도 되는데 수시로 찾아와서 도움을 주곤 했죠. 처음엔 제가 사원이라서 믿음이 안 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함께 작업을 해 나가다 보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 업무 능력을 칭찬하곤 했으니까요. 젊은 남녀가 늦은 시간까지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없던 정도 쌓일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한 달 반 동안을 붙여 다니다 보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죠. 당시 둘 다 따로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일적으로 얽힌 관계임에도 우리는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었어요. 처음 담당을 맡았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대표님은 약속대로 포상금과 3일간의 휴가를 주셨어요. 주말까지 포함해서 5일이나 쉬게 된 저는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주말 이틀은 남편과 데이트를 했고 나머지 3일은 그동안 못 잔 잠을 실컷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휴가가 끝난 목요일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요상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사이 남편이 저랑 사귄다고 말했던 모양이었죠. 그걸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면 어떡해.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뭐 어때? 우리가 사내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귄다니까 그쪽 대표님이랑 직원들이 다들 반기는 분위기던데 몰래하는 연애도 재미있지만 공개 연애를 하면 책임감도 더 생기고 더 안심이 되잖아. 들어보니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연애 사실을 알린 순간부터 동료 직원들은 저와 남편의 감시자가 되는 셈이니까요. 난 자기랑 가벼운 사이로 만나고 헤어질 생각은 없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우리 나이에 하는 연애는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생각보다 진지한 남편의 모습에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평소 행동을 보면 꽤 진중한 사람인 것 같아서 믿음이 갔어요. 우리가 연애를 한 3년 동안
남편의 이런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3년 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과도 안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저희 시댁은 30평대 빌라였는데 집안에 살림살이가 많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가구들이 조화롭지 않게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놀랐던 건 화장실 휴지였죠.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냅킨이 수북히 놓여 있더라고요. 냅킨에는 패스트푸드점 이름부터 꼬치집, 빵집 등등 다양한 업체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딱 봐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온 물품 티가 났죠.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오면서 남편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쓰고 살아서 이상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절약정신이 투철하시거든. 변기 속에 벽돌 넣어두고 물 절약하는 건 기본이고 길 가다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들고 와서 쓰곤 하셔. 자기도 봤지? 거실에 있던 TV 선반이랑 테이블 그거 다 아버지가 주워오신 거야. 아직 멀쩡한데 버리고 새로 사는 건 낭비도 낭비지만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나? 어릴 땐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가 남이 쓰던 물건들 들고 오시는 게 창피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말에 동의해. 지금처럼 펑펑 쓰고 살다가는 지구가 온통 쓰레기장이 될걸?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더라고요. 미관상 딱히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까? 우리 집에야 형제가 나 말고도 둘이나 더 있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 자식 걱정할 필요 없지만 자기네는 다르잖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고 나면 장인 장모님이 너무 적적하실 거 아냐. 게다가 그 큰 집에 두 분만 사는 건 일종의 낭비이기도 하고. 자기 생각은 어때?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나야 그래주면 좋지. 안 그래도 나 결혼한다고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데. 근데 자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걱정 마. 모르긴 해도 우리 부모님이 잘 생각했다고 그러실걸?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제 아들 데려다 사십시오. 요즘 세상에 딸 자식만 시집살이 하라는 법 있습니까? 아들 자식도 상황에 따라선 처가살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내 집 마련한다고 난리들 치는데 그것도 일종의 낭비 아닙니까? 자식들 키우고 살던 집에 부모만 덩그러니 남으면 남는 방이며 허전한 공간들은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 저희 눈치 보지 마시고 제 아들 데려다 사십지요. 화통하게 웃으시며 아들을 처가살이 시키겠다고 하자 저희 엄마는 얼굴에 화색을 띠셨어요. 이거 감사해서 어쩌죠? 말은 안 했지만 딸아이 시집 보내게 돼서 무척 섭섭했는데 이렇게 듬직한 아들을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우리 부부의 처가살이는 결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결혼 준비도 수월해졌어요. 제가 쓰고 있던 물건들이 아직 쓸만한 것들이어서 침대랑 책상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기로 했거든요. 그나마 침대는 저희 아빠가 사주셔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신혼살림을 준비하는 데는 50만 원도 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처가살이를 자처한 사위가 내심 고마웠던 엄마는 제 남편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혹여 장인 장모 눈치나 보지 않을까 지레 걱정을 하시곤 최대한 사위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더 신경을 쓰셨죠. 정작 제 남편은 마치 처음부터 제 집이었던 것처럼 세상 편하게 사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 달여가 다 돼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말로는 친정부모 부양한다고 들어와 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 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부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집세도 안 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엄마가 밥도 차려주시고 게다가 주말이나 일이 있을 때는 아빠가 차도 빌려주셔서 차 유지비도 안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매달 얼마씩이라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자고 말했죠. 그랬더니 글쎄, 뭐? 생활비를 드리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부양비는 받아줘 모자랄 판에 왜 우리가 돈을 내? 부양비? 우리가 누굴 부양하는데? 막말로 자기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게 뭐 있다고. 밥도 빨래도 다 엄마가 해주시고 심지어 자기는 기름값 한 번 안 내고 우리 아빠 차 타고 다니잖아. 그뿐이야? 이 넓은 집을 쓰면서 우린 월세도 안 내잖아. 그야 부모님이니까 그렇지. 자식한테 밥값 받는 부모 봤어?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그저 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 더 떠놓는 것뿐인데.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연세든 부모님도 안심이 되실 거 아니야.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미래에 대한 안심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뭐? 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 더 떠놓는 것뿐이라고? 자기가 우리 집 밥상 보면 느끼는 바 없어? 어느 집에서 끼니마다 고기에 생선구이에 한정식이 뺨치게 해서 올리냐고. 자기 먹이려고 일부러 더 하신다는 거 딱 보면 모르겠냔 말이야. 거기다 당신은 몸에 열도 많아서 벌써부터 에어컨 켜고 살잖아. 그 전기세는 누가 내느냐고. 자기 이렇게 생활비 가지고 쪼잔하게 굴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분가해. 분가하자는 말에 남편은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죠. 생활비 얘기만 나오면 요리조리 피해가는 통에 결국 제 월급에서 생활비를 드려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저도 염치가 있지 입 싹 닫고 있을 수는 없어서 강제로 매달 통장에 입금을 해드렸죠. 남편과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제 남편은 절약정신이 투철한 게 아니라 내 거만 안 쓰려고 하는 자린고비였거든요. 애초에 처가살이를 고집한 것도 돈 안 들이고 편히 살겠다는 심보였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혼 뒤 회사 동료들한테 들은 얘기와 집들이 때 남편 회사 동료들이 했던 말을 조합해보니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부장님이 저를 따로 회의실로 부르셨어요. 요나씨,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불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남편 말이야. 좀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말이지. 우리가 그쪽 회사 하청받고 있는 처지라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매번 우리 법인카드 가져가서 개인 물품을 사더라고. 지난번엔 마트에서 장까지 봤던데 유나씨도 알고 있었어? 네? 마트에서 장을 봐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저희는 제 친정에서 살고 있어서 장 보는 건 엄마가 하세요. 그러니 남편이 마트에 갈 일이 없어요. 혹시 잘못하신 건 아닌가요? 그게 말이야,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그간 액수가 적기도 하고 쪼잔하게 그런 걸로 말 꺼내기도 뭐해서 말 안 했던 거지. 유나씨가 남편한테 말 좀 잘해봐.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리곤 한편으론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쓸 물건을 산 게 아니라면 혹시 두 집 살림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법인카드 얘기는 하지 않고 남편 뒤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퇴근길에 대형 마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곤 미리 약속이라도 해 놓았는지 웬 여자랑 다정하게 카트까지 밀며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딱 봐도 저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서 빈 카트를 밀며 뒤를 따랐어요. 한우 코너에서 이것저것 골라담기 시작하더니 수산물 코너에서 모든 회까지 고르더라고요. 거기다 평소 잘 마시지도 않는 고가의 와인까지 챙기는 걸 보니 오늘이 무슨 날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보고 나온 남편과 여자는 택시를 불러 타고 갔어요. 저도 놓칠세라 택시를 타고 뒤를 밟았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다름 아닌 시댁 앞이지 뭐예요. 택시에서 물건을 꺼내는 여자 얼굴을 보니 어이없게도 신우이였어요. 남매는 고기며 회, 술까지 한가득 담긴 박스를 2개나 들고는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남편이 남동생 생일이라서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날 밤 남편 지갑을 열어보니 이놈의 인간이 마트에서 장 본 걸 저희 회사 법인카드로 긁었지 뭐예요. 하청에 들어오면 접대 차원에서 종종 남편네 회사 실무 담당한테 법인카드를 빌려주곤 하는데 그걸 이놈이 지 사욕 챙기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건 저희 집에는 껌 한 통 안 사오면서 자기 식구들 먹이고 입히는 데만 남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죠. 물론 그런 카드로 긁은 물건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는 화가 났어요. 먹고 자고 쓰는 건 내 부모 돈으로 하고 챙기는 건 자기 부모랑 형제들만 챙기는 셈이니까요. 그래놓고는 생활비 몇 푼 내자는데 그 난리를 치다니. 여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법인카드 써왔어? 자기네 가족들 먹을 고기랑 회 술 사느라? 기가 막혀서 정말. 왜 구질구질하게 이런 걸로 회사 사람들한테 말 듣게 만드는 건데? 자기 돈 있잖아. 자기 식구들 먹을 거는 자기 돈으로 사야지. 왜 남의 회사 공금으로 쓰냐고. 어차피 접대용으로 준 건데 내가 뭘 사든 무슨 상관이야. 왜? 자기네 회사에서 뭐라고 그래? 다 참.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일감 얻어먹고 사는데 뒤에서 그딴 소리를 해? 자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일감이 떨어져 봐야 자기들 잘못을 알겠지. 앞으로는 그쪽에 일 안 줄 테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해. 뭐? 당신 제정신이야? 잘못한 게 누군데 당신이 적반하장이야. 당장 카드 반납하고 오늘 결제금 물어줘.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리고 법인카드 아니었으면 나 그렇게 비싼 거 안 샀어. 미쳤냐? 내 돈을 주고 툭불 한우로 먹게? 남의 돈이니까 먹는 거지. 카드 반납하고 돈 물어주라고 했다? 안 그럼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제 충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카드 반납은커녕 멋대로 카드를 써댔어요.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죠. 저희 회사가 남편의 회사에서 하청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제 남편 도움이 아니었어요. 회사 대표들끼리 사돈지간이라서 애초에 공생관계로 시작된 협업이었으니까요. 그걸 모른 채 갑질을 했던 남편은 전임자가 그랬던 것처럼 단칼에 잘려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간 남편이 쓴 법인카드 금액을 변상하고 동종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었어요. 문제는 회사 내에서 제 입지였죠. 제가 직접 일을 벌인 건 아니었지만 제 남편이 회사에 무리를 일으킨 거라서 마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속을 주머니 뒤집듯 뒤집어 볼 수도 없으니 남편이 사용한 법인카드가 저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할 방도가 없었거든요. 물론 대표님도 그렇고 회사 사람들이 저를 믿는다고는 말해주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인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퇴사에 이어 바로 이직을 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그 후로 좀처럼 취직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내봤지만 남편이 벌인 치졸한 짓거리가 이미 업계에 퍼진 뒤라서 아무도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런데도 남편은 억울해했어요. 내가 수억을 해먹은 것도 아니고 그깟 마트에서 장 좀 본 걸 가지고 사람 인생을 개박살을 내냐? 여보, 그러지 말고 자기네 회사에 나 좀 넣어주면 안 돼? 신입은 몰라도 경력직은 아름아름 들어가는 거잖아. 응? 나 좀 꽂아주라. 내가 누구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까지 나와서 이직을 했는데 당신을 우리 회사에 추천하라고? 내가 미쳤어? 당신을 뭘 믿고 그런 짓을 해?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애초에 남의 돈으로 그런 걸 사먹겠다고 한 당신이 이해가 안 가. 그거 남의 돈이잖아. 자기처럼 돈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돈은 그렇게 펑펑 써대? 그게 무슨 절약이야, 도둑놈 심부지. 난 앞으로 당신이랑 일적으로 엮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내 도움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 우리 아빠 차 탈 때는 기름값 정도는 자기 돈으로 내고. 이야, 남보다 더하네. 그래, 그깟 생활비 내가 낸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혼하는 그날까지도 남편은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 일을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는데 정말이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자기 아들이 실직을 했는데도 철마다 옷 사달라 여행 보내달라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생활비 문제를 시댁에 가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하루는 저희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손에는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그래, 네가 네 남편 실직했다고 밥도 먹지 말라고 했대서 내가 직접 내 아들 먹을 밥 싸들고 왔다. 안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들처럼 데리고 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밥도 안 주고 구박을 합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인정머리 없이? 사돈,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가 왜 사유밥을 굶겨요? 직장일만 해도 혹여 실직했다고 기죽을까봐 저희는 그 일을 입에도 안 담는답니다. 아니 그럼 내 아들이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소립니까? 사돈이 이렇게 앞뒤가 다르니 내 아들이 날 찾아와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죠. 어머님, 저희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만 해도 사위 먹인다고 저희 엄마가 갈비찜 해주셨어요. 혼자 소갈비 5대나 떼는 사람이 굶기는 뭘 굶어요? 오냐, 너 말 잘했다. 너 지금 내 아들이 네 집 밥 축냈다고 나한테 시위하는 거지? 그깟 갈비 좀 먹었다고 시애미를 쥐잡듯 하는 거 아니냐고. 내 참 더러워서 니네 집이 좀 산다고 이렇게 유세 떠는 거 아니다. 암튼 앞으로 내 자식 먹을 밥은 내가 챙겨올 테니 그렇게 알아라. 어머님은 가지고 오신 반찬통을 냉장고에 쑤셔놓고는 휑하니 가버리셨어요. 1시간쯤 뒤 친구들 만나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길래 도대체 시댁에 가서 뭐라고 했길래 어머님이 반찬을 싸우셨냐고 했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담근 열무김치가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난 실직해서 돈 못 버니까 엄마가 반찬 좀 해다 달라고 했지. 왜? 무슨 문제 있었어? 암튼 나 먹을 반찬은 우리 엄마가 해다 줬으니까 나 반찬값은 안 내도 되는 거지? 참, 아버님 차는 내가 타고 다니는 대신 손세차 해드렸으니까 기름값 안 낸다. 어떻게든 취직할 생각은 않고 대충 생활비를 때울 생각만 하는 남편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고 한숨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날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사람 속을 뒤집고 갔거든요. 말로는 반찬 주러 왔다거나 자기 아들 먹일 쌀을 가져왔다고 했지만 그건 다 핑계였어요. 반찬이라곤 한 끼 먹고 끝날 정도의 소량이었고 쌀도 500ml짜리 페트병 하나 정도였으니까요. 그저 생색을 내곤 어떻게든 생활비를 안 내도록 하려는 얕은 꾀였죠. 문제는 이렇게 시부모님이랑 시동생들이 저희 친정에 드나들 때마다 저희 엄마랑 아빠가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기껏 사위한테 잘해 먹이고도 마치 남의 자식 굶기는 파렴치한처럼 욕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제가 있을 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에 가고 없을 때도 수시로 찾아오니 특히 엄마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한테 들볶이는 동안 저는 한동안 잠잠했던 피부 발진과 스트레스성 복통이 재발했고 휴직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보니 나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잘못은 저 인간이 했는데 왜 내가 죽을 생각을 하나 싶어서 자는 남편을 깨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머리 끝까지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혼해.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살 수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유나야, 너 미쳤냐? 지금이 몇 시인데 자는 사람 깨워서 이 난리야. 그리고 이혼 사유가 있기나 하냐? 막말로 내가 바람을 피웠냐? 도박을 해서 돈 탕진을 했냐? 나처럼 모범적인 남편이 어딨다고 이혼을 하재. 암튼 난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잠이나 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당장 뭐라도 손에 쥐고 저 인간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그랬다간 내 인생만 망가질 게 뻔해서
숨을 고르며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자마자 달려들어가 이혼 소송을 의뢰했죠.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뻗대던 남편은 이혼 성립은 물론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그제야 제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위자료를 깎아볼 생각으로 그랬던 건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하자 기가 막힌 짓을 하더라고요. 위자료 3천만 원을 동전으로 가져와선 저희 친정 거실에 뿌리고 간 거 있죠. 살다 이런 악질적인 인간은 또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뿌리고 간 동전을 자루에 주워 담는데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억울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저 거머리 같은 인간이랑 끝을 냈다는 게 너무 기뻐서 미친 듯이 웃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그동안 엉망이 되었던 피부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신경성 복통도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죠. 그렇게 과거를 잊고 일에 빠져 살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 광고를 맡긴 프랜차이즈 고깃집 대표와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실직을 한 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좋은 아이템을 떠올려 식당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는 1인분을 안 팔잖아요. 그래서 혼자 오는 손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2인분을 시키거나 일행을 만들어 오곤 하는데 그걸 보고 1인분 고깃집을 차리자 생각한 거죠. 홀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주로 배달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1인분 고깃집은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줄을 이었고 창업한 지 3년 만에 꽤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로 상정하게 된 거죠. 그곳 광고를 전담하게 된 저는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 자주 가게 되었어요. 대표님이 워낙 바빠서 밖에서 따로 만나 회의를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광고는 꽤 만족스럽게 뽑아졌고 대표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덕분에 앞으로 광고는 저희 회사에 맡기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지명 광고와 매체 광고 등 여러 번의 작업이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많이 가까워져서 작년 이맘때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어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돼 제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현재는 가끔 매장에 나가서 카운터를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곳에 그 인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아하니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는 가족을 몰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몇 년 만에 다시 지긋지긋한 전남편과 그 가족들을 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토가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카운터를 맡기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홀에서 전남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더라고요. 세상에 사람 먹는 음식에 손톱이 웬 말이야. 아니지, 이거 모양새를 보니 손톱이 아니라 발톱인데 여기 사장 누구야? 사장 나오라 그래. 난리통의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서둘러 전남편이 있는 테이블로 달려갔어요. 아, 네가 사장이야? 야, 나랑 살 때는 그렇게 깨끗한 턱 다 하고 살더니 돈은 참 더럽게 벌고 사는구나. 어떻게 음식에서 발톱이 다 나오니? 너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너 이런 거 따박따박 잘 따지잖아. 나한테 위자료 뜯어갈 때도 생활비 목록까지 증거로 제출해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간 거 기억나지? 나도 이참에 누구처럼 위자료나 제대로 받아볼까?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일단 진정하세요. 그 발톱이 정말 저희 매장 음식에서 나왔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고 보상 처리를 논의하죠. 이게 아주 웃기네. 야, 넌 이 상황이 우습냐?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면 사장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확인이 먼저야? 이게 어디서 까불어? 너 인터넷에 올려서 가게 망하게 해줘? 야, 막내, 너 이거 빨리 찍어서 글 올려. 이것들이 가게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전남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우이는 사진을 찍어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리곤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의기양양하게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순간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두 팔로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여보, 여기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들어가 있어요. 손님, 제가 이 매장 사장이자 프랜차이즈 대표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조금 늦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매장 내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톱은 저희 음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손님 주머니에서 나왔더라고요. 냅킨에 곱게 싸와서 털어넣는 장면이 제대로 찍혔더라고요. 아, 그거 인터넷에 올리셨죠? 허위사실 유포까지 해당되겠네요. 뭐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 회사 고문 변호사랑 상의해서 법적 소송 절차 제대로 들어갈 테니까 일단 댁으로 돌아가 주세요. 참, 나가실 때 계산은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발톱은 본인이 스스로 넣으신 거니까요. 아니, 저기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장난 좀 한 거 가지고 법적 소송이라뇨. 야, 유나야, 이리 와서 좀 얘기 좀 해줘. 어? 전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좀 도와달라고. 어디서 함부로 내 와이프 이름을 부릅니까? 경찰 불러야겠습니까? 그 더러운 입 닫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내 와이프는 당신 같은 인간이 함부로 불러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이런 추태를 부립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남편은 홀 직원들과 함께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을 가게에서 내몰았어요. 물론 밥값은 제대로 받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전 남편한테 소장을 보냈답니다. 남편이 절대 봐주지 않을 거래요. 그날 전 남편을 보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을지 화나다면서 자기가 대신 복수해주겠다고 벼르고 있네요. 저는 복수까지는 안 바래요. 그저 이렇게라도 제 악연이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악연은 끊고 선연으로 만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좋은 사람들 옆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